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특별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회담으로 흔들리고 있는 유엔의 위상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 후 가장 긴 해외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귀환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무기 거래 밀약이 세계와 한반도 정세에 끼친 악영향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재단이 주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특별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했다는 기여를 평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책을 썼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 Profiles in Courage라는 책을 썼는데 그 JFK 재단에서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네. 용기 있는 사람들 상, 그 Profiles in Courage 어워드.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한 상은 아니고요. 1990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수상자들 몇 면을 보면 버락 오바마 그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수상을 했는데 작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됐는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국제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수상한 것이 아니고 기시다 총리까지. 왜냐하면 한일 관계를 두 분이 같이 노력해서 개선이 된 것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 상 이름을 따왔습니다. 1990년부터 수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3년이나 된 유서 깊은 상이네요. 뭐 유서 깊은 상이고 사실은 JF 케네디 하면 월락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어떤가요? 뭐 북한에서도 J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으니까 JF 케네디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거에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다지 나쁘지 않고 뭐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욕을 했는데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건 워낙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망을 하셨으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정말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기시다 수상이 받았는데 이게 한일 관계에서 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서 어쨌든 동북아 정세나 세계 안보에 기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상이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이 매우 화려합니다. 한번 주요 수상자 짚어주시죠.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58명이 수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는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2014년에는 부시 대통령인데 부시 대통령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닌 아들 부시 대통령, 그리고 2017년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작년이 2022년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다 의미 있는 시점에 의미 있는 분들이 수상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있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양자 개별 정상회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8개 나라와의 개별 정상회담을 우선 1차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유엔 총회나 국제회의가 왜 정상외교에서 중요한가면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의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제회의장 가면 딱 어떤 의제를 가지고 원전, 방산, 2차 전지,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거 기본적인 가지고 한 15분, 20분 동안 메일만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의전도 없고 그냥 딱 만나서 하는데 이게 하기가 왜 힘든가 하면 곳곳에서 딱딱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우선 좋아야 돼요. 대통령 머리가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 사람하고는 내가 무슨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무슨
부산 엑스포가 메인이긴 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대통령은 내가 원전 문제를 꼭 이야기할 거고 이 대통령 우리 방산 문제를 이야기할 거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통역이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38명을 이상을 만난다 그러는데 이것만 해도 진짜 1년치 외교를 다 합해도 이만큼 만나기 힘들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대통령실 참모나 외교부 참모들이 돕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그 많은 나라의 정상들의 특성,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 또 다 짚어야 되고 오찬 만찬이 계속 끼어 있잖아요. 이런 네네. 걸 하면서 하는데 뭐 여담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네스북에 한 달간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정상들을 만난 기록 신청도 뭐 고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38개국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도 몇 분씩 만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고영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체력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냥 사람 그냥 만나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든데 정상회담을 할 때 그냥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스스로를 공언했냐면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 어디에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저 이제 금방 나올 결과가 나올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외교적으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의 동무대가 돼 있는 곳 아닙니까? 뭐 사실은 이전 시 90년대까지는 북한과 중국의 동무대였고 이제 북한이 조금 빠지고 중국이 동무대인데 이게 왜 아프리카가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가 51개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나라가 참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에서 아프리카 지지만 봐도 50개 나라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이 넘네요. 3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제 또 아프리카 나라들은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한국의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한국의 농촌 발전, 한국의 경제 발전 같은 걸 따라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우리 대통령을 또 만나고 싶어 하는 대통령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런 특성들을 봐서 이 대통령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이 대통령한테 무엇을 어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두고 만나서 이 사람은 길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하고 이 사람은 짧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러고만 아프리카 대통령들만 다 만난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 가나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에서는 네. 그 특별하게 얘기가 오간 게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나 꽤 큰 나라잖아요. 가나는 좀 큰 나라고요. 이전 시기에 북한하고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하고 관계는 그 정도면 유지돼서 왔던 거고 그러니까 핵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두 나라 사이에 이미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번엔 이 대통령 맞춤형 외교를 하는 거죠. 이 대통령하고는 북한 핵미사일 뭐 이런 거, 부산 엑스포, 이런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지역별로. 큰 나라, 뭐 나이제리아나 뭐 자이르, 민주공화 그렇죠. 같은 나라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는 아마 이번에 빠짐없이 만나실 겁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모나코와 레소토, 벨리즈, 수리남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모나코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레이스 켈리 전 왕비 얘기가 기억이 나실 거고 도박으로 또 유명한 그 모나코에는 또 이 소국으로도 유명하죠. 수리남. 잘 몰랐던 나라인데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마약 드라마 제목에 쓰여서 유명해진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 뭐 이름을 들으셔도 벨리즈도 그렇고 이름부터 생소한 나라 많아요. 그렇죠. 모나코는 국왕보다도 오히려 왕비가 그것도 옛날에 돌아가신 왕비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니까. 헐리우드의 톱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리남은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게 지난번 그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텐데 제가 사실 레소토는 알고 있었어요. 레소토. 왜냐하면 레소토가 어디 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나라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서 외교관을 했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어서 레소토까지는 알았는데 벨리즈는 몰라가지고 벨리즈를 찾아봤더니 이번에 찾아본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벨리즈는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더라고요. 중미입니다. 중아메리카, 네네. 중앙아메리카. 어쨌든 이런 정상들을 윤 대통령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일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리남이요. 북한에서는 좀 알 법한데 북한이 오히려 많이 가는. 그러니까 빠삐용의 영화에 나오는 그 가이아나가 예, 있고 예, 예. 그 가이아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여기 이제 중남미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벨리즈나 수리남이나 가이아나나 저메이카 이게 북한하고 가까웠던 나라.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이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만 나라니까 조금만 무기 원조를 줘도 금방 은이 나는 빛이 나는 나라들이니까 북한이 공을 들였던 나라인데 저것도 무슨 특징인가 하면 인구가 5만, 15만, 뭐 3만 이렇게 돼도 유엔에서는 당당히 부산 엑스포에서도 당당히 한 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짬새 시장을 대통령이 파고들어서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을 틀어서 여기서도 한 표를 얻는다는 게 부산 엑스포에 큰 영향을 주는 거니까 또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엑스포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에도 아마 이게 조그만 나라라도 비록 인구가 몇만이 안 되는 나라라도 우리가 이 나라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면담을 잡고 가서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리남 그 드라마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그린다고 그 드라마 제작사에 항의도 하고 수리남이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네. 자, 유엔 총회 이제 얘기로 가겠습니다. 유엔 총회는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이 가운데 4개 상임이사국이 일단 일반 토의 제너럴 디베이트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을 올렸어요. 그래서인지 유엔 사무총장의 개막 연설도 안보리를 뜯어 고쳐야 할 때다. 개혁해야 할 때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론적으로야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영향력은 역시 상임이사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유엔의 그 상임이사국이 어디냐? 그래서 제 기억에 미영소 불중 이렇게 외웠거든요. 아닌 나라 골라내는 문제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죠. 사지선다로. 왜냐하면 이제 5나라니까 또 그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여기서 소련만 러시아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미국을 빼놓은 4개 나라가 모두 불참한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개막 연설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대 상황이 그 사이에 많이 변했는데 과연 유엔이 그런 변화된 시대 상황에 부합하게 변모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나온 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또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지금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표현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메인 키워드가 유엔 개혁하고 기후 변화 이게 아마 기본 메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 저는 기후 변화라기보다도 기후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체 인류를 아주 큰 곤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게 기후 위기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G20라고 이제 가장 잘 살고 중요한 나라 20개 모임에 들어가 있는 G20 국가들이 전체 화석 연료의 80%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구테우스 총장도 이게 화석 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위기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유엔 사무총장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20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는데 물론 1위가 중국과 미국이긴 합니다만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나라가 다 G20. 잘 사는 나라, 산업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이게 주범인데 예. 거의 화석연료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사무총장이 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 G20 나라들이 화석을 80% 태우는 걸 쓰는데 그 피해는 발전도상 국가들이 받고 있어요. 못 사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 뭐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의 나라들 해수면 올라가고 뭐 쓰나미가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유엔 차원에서 이번에
좀 합의를 좀 보자. 화석 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G20 나라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미국과 중국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G20 나라들 발전된 나라들에서 좀 이런 거 해야지 발전 도상국 나라들이 이렇게 피해를 계속 입게끔 하면 되겠느냐. 사무총장으로서는 적절한 비율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이 사실 리비아 대홍수나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 이것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잘못인데 그런데 기후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그 노력만으로 이게 되는 것인가. 예컨대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게 뭘 이렇게 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개발국들의 불만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라고 있는 것이 유엔인데 그 유엔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 토의에 지금 상임이사국 4개 나라가 불참을 했습니다. 미국만 지금 참석을 한 그런 셈인데 이게 바로 유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된 결의를 내는 적도 없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게 권위가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나라 그 기구 자체가 지금 필요한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회원국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유엔을 뭐 가짜 뭐 얕잡아 본다고 그럴 수 있지만 주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만 하나 있고 그다음엔 뭐 중국 빠지고 러시아 빠지고 지금 프랑스나 영국도 빠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만큼 유엔의 위상이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엔 총회는 외교의 슈퍼보울, 이 슈퍼보울이요. 미국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하는 그 슈퍼보울에 비교를 하는데 이 슈퍼보울에 1위에서 4위 팀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탑5 중에 4명이 4나라가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토의를 제네럴 디베이트라고 해서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외교의 슈퍼볼. 저는 슈퍼볼 하면 우리나라는 미식 축구보다는 축구가 더 그 가까우니까 제가 봤을 때 월드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빠지고 아르헨티나 빠지고 독일 빠지고 잉글랜드 빠진 그 월드컵이 흥행이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지금 유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총장부터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상임이사국들 왜 빠졌는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먼저 불참 사유를 밝혔는데 국제정세 탓이기도 하고 정상들의 사정이 좀 각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 러시아를 꼽으면 러시아는 대통령이 가고 싶어도 아마 못 갈 겁니다. ICC 체포장이 발부가 돼 있어서 네. 전쟁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또 미중 갈등이 지금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또 미국 가서 미국 대회를 또 뭐 빈대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뭐 그러고 뭐 프랑스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에서 여러 쿠데타들이 옛 식민지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부 문제가 좀 시끄럽죠. 내부 문제가 시끄럽고 또 영국도 국왕도 온다는 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말한 것처럼 월드컵에 제일 강하다고 하는 4강이 빠지는 그런 유엔 총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뭐 유엔 총회를 외면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려가서 김정은 만났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해보겠습니다만 이례적인 건요. 미국의 우방, 뭐 쉬운 말로 절친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이 불참한 겁니다. 특히 영국의 리시 수넥 총리는 이번이 첫 유엔 무대 데뷔인데도 불참을 했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왜 빠졌느냐? 찰스 3세 찰스 3세가 프랑스 방문한다고 해서 영국 왕이 그러니까요. 네. 그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빠질 일인가? 아니 찰스 3세 보고 조금 가깝잖아요. 그 도보 해협만 건너면 요즘은 이제 배 안 타도 되고 뭐 비행기 타면 금방이고 하니까 좀 뭐 한 일주일만 늦춰주세요라고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데 빠졌다 좀 납득이 되지 않고. 네네. 그다음에 고용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가 뒤숭숭하잖아요. 아프리카 식민지 절반은 영국, 절반은 프랑스인데 이 두 나라와 국왕하고 그 뭐 마크롱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고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거는 순핵 총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순핵 총리는 여태까지 이제 영국의 총리들이 쭉 수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 수상이잖아요. 인도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 대비 무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빠졌단 말이에요. 사유도 잘 밝히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더 급한 일이면 더 급한 일 그런 거를 밝히고 빠지면은 그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빠진다고 했을 때 그 일반인들도 이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게 상대방이나 그런 모임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시될 정도로 유엔이 위기인가 하는 생각을 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유엔이 그 이웃나라 명예뿐인 왕이 온다는데 그 일정으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 또 첫 데뷔 무대인데 아이 그냥 나 못 가요 이렇게 하고 무시하는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는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자, 북한 얘기를 해보죠. 5년째 UN 주재 북한 대사, 대리대사라고 합니다. 대신 연설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예. 전에는 더 외무상이라도 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2018년도 이제 숙청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리용호 예. 외무상이 2018년도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게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탑 뉴스로 타전이 되기도 했는데 뭐 핵무기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 대사가 지금 연설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근데 유엔 총회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중요한 나라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대사 순으로 연설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유엔 총회가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대사 연설이 9월 26일 날 제일 마지막에 대사가 연설하게끔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북한도 유엔은 우리하고 전혀 신경 쓸 나라가 신경 쓸 기구가 아니다. 남의 이런 것들 잔치다. 남이 잔치고 미국 잔치다. 우리가 거기 가서 미국의 얼굴을 빛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뭐 유엔은 우린 대통령이 가는데 또 김정은이 또 거기 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바엔 그냥 현지 대사가 적당히 그냥 우리 공화국의 정당성을 선전하라. 이런 식으로 유엔을 대하는 것이 이번 대사 연설에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엔 직접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는 화상 연설을 했었는데요. 직접 또 왔다는 건 그만큼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이 급박하고 또 아쉬운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게 해석도. 왜냐하면 화상에서 이제 나라를 떠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참석할 정도 여유이다. 그다음 또 패션까지도 다른 정상들은 다 양복 정장 입고 있는데 본인만 국방색 티셔츠 입지 않았습니까? 저거 이제 군복 밑에 받쳐 있는 야상 셔츠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확 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 국제사회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국제사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 좀 잘 봐라 이 이야기인 거고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석했는데 반대로 훨씬 더 강대국인 카운터파트인 적국인 그 러시아의 푸틴은 불참했단 말이죠. 네네. 오히려 면목이 없다. 푸틴에 대해서는 지금 전범이라고까지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는 참 이런 부분들은 그 볼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분석이 되는군요. 경제 기술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미 국무장관과 중국 부주석이 이번에 유엔 총회장에서 만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 도발 문제도 좀 논의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 반도체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로서 충돌하고 있지만 두 나라 다 이제 뭐 중국 표현대로 하면 신형 2대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세계 정세를 좀 관리하고 뭐 북한도 좀 관리하고 미중 갈등도 관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중국 부주석이 유엔내 대표단 단장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블링컨 장관, 국무장관하고 둘이서 이제 회담을 해서 네네. 세계 지역 문제, 뭐 북한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뭐 특히 대만 문제는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미중 충돌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대화는 계속 되어 왔거든요. 6월 달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재무장관, 상무장관도 다 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또 가서 이야기하는 건 아마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미중 경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긴 해도 서로 필요한 대화는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있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앞둔 유엔의 모습 짚어드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북한은 지금 코너입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최장 기간이었던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평양에 돌아왔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북한 내 반응, 앞으로의 전망 등 뒷얘기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시고 9월 18일 새벽 국경역인 두만강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대사주 전선에서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빌어서 강원합니다. 수-57 전투기에도 오르시어 5세대 전투 비행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향후 북러간 협력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ny form of cooperation of any country with North Korea must respect the sanctions regime that wa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김정은의 특별 열차 1호 열차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태양호라고 이름 붙인 이 열차가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평양역에 돌아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떠들썩하게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 러시아 연방 울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조로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친선 단결과 협조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울라디보스토크시는 열렬하고도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리춘이 보도원의 울라디보스토크라는 러시아식 발음, 블라디보스토크를 북한에서는 러시아식으로 울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군요.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성과를 냈다. 이런 걸 또 과시하고 싶다는 거겠죠? 뭐 저도 노동신문을 이렇게 사진들 나온 걸 쭉 봤더니 갈 때보다 인원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오. 환송보다 환영하는 돌아올 때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의장대 자체가 뭐 확 늘었네요. 의장대도 높고 육해공군 명예위병대라 그러는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가 다섯고 완전 그냥 뭐 중국 국가주석 오는 것만큼 그렇게 환영 인파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주 따뜻하게 마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김정은이 어쨌든 나는 이번에 가서 우리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을 당당하게 해결해 왔다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려고 저런 환영식을 만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잡은 모습만 봐도 네. 그 밑에가 꽃이 네. 전부 사람들이 그 인공기와 함께 같이 들고 막 흔들어서 같이 들고 흔드는 네. 예, 그걸 꽃다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꽃다발을 들고 열렬히 환영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보도의 특징, 물론 북한 매체 기준입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김정은의 육성이 많이 방송됐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을 따뜻이 초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일 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저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저건 미리 쓰지는 않고 본인이 이제 말하는 건데 상당히 내용이 길고 논리적이에요. 그거 아마 공부를 기사 사고 한 2, 3시 갔으니까 아마 기자간에서 러시아 방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저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러시아는 말 그대로 자기네 말 맞다나 동지적 관계라고 그러니까 아마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고 어쨌든 육성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김정일, 김일성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못 봤습니다. 김정일 때는 특히 육성을 전혀 안 내보냈는데 김정은은 저렇게 아마 저것도 리더십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내보내. 뭐 이런 거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빨리 지금 번역해서 말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 보면 네. 그런 것들이 북한 매체를 그대로 타고 방송이 됐거든요. 그대로 타고 방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나는 좀 선대 지도자들과 달리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국제 문제도 박식해 이런 것들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뭐 이 지도자 동지가 저렇게 네. 수령님이 저렇게 박식하구나. 보지도 않고 저렇게 긴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아버지 김정일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이런 그러니까 거죠. 푸틴에게도 저렇게 물어보라고 막 즉석에서 예, 예. 얘기하는구나. 뭐 네네. 이런 거겠죠. 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이 일정을 마치고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수고의 미녀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러시아 측의 극진한 환대라는 의미도 있겠고 푸틴과의 무기거래 회담 또 러시아의 무기 시찰 등등이 그만큼 만족스러웠다는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예, 그 아마 자기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제 마음이 내가 하려고 했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했다는 뭐 이런 표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많은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의 방로를 보도하면서 주로 군수나 뭐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무슨 해군 기지나 이런 것만 방문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급격히 잡아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문화도 하고 나는 차이콥스키 숲속에 잠자는 미녀도 보고 뭐 대학교도 보고 이런 것들을 급격히 잡아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 여론을 굉장히 민감하게 김정은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국가 방문을 갔는데 무슨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함대나 함정만 보는 게 이게 무슨 정상적인 국가의 방문이냐. 그러니까 나도 클래식 발레 볼 줄 안다. 나도 뭐 차이콥스키 정도는 알 수 있고 이런 네. 거에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악동이라는 미국 NBA의 프로농구 스타 예, 예. 데니스 로드맨 왔을 때는 디즈니 캐릭터들 잔뜩 불러다가 뭐 그런 또 모습도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여줘서 많은 북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었죠. 아, 이젠 미국 것도 저렇게 내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도 친해질 거고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날 거다. 그게 뭐 불과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긴 했어도 네. 그때 그거 보면서는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군요. 자, 김정은은 또 9월 17일입니다만 블라디보스토크 섬에 있는 이 루스키라는 섬이 있고 그 섬에 있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4년 5개월 전에도 갔었던 곳인데 43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이들 중에 일부와 대화도 하고 기념사진들까지 같이 찍어줬는데 예.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네요.
이게 할아버지가 하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뭐 이전에 알제리랑 가서 방문할 때도 유학생들 다 대사관에다 불러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하고 또 뭐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김일성도 울고 유학생도 울고 대사관 관원도 다 울고 이런 거는 요 김일성이 하던 수법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김정일 때는 저런 게 거의 없었고요. 네. 그 과거에 그 태영호 의원이 예. 본인이 그 평양 외국어대에서 공부하다가 베이징에 그 유학을 했었는데 예. 그때 김일성이 왔었다. 예. 근데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데도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인가요? 뭐 크게 이제 뭐 조국에서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위대한 수령이 왔다. 그러면 그때 감정은 막 들끓어 오르는 거죠.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극동연방대라는 곳이 네. 그 평양의 김일성대, 평양 외국어대와 교류를 한다는데 네. 주로 어떤 걸 가르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종합대학입니다. 극동대학교는 종합대학교인데 거기 이제 김책공업대학 학생들도 가고 평양 외국어대학 학생들도 가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학생들도 가고 그러니까 러시아어도 배우고 러시아 기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북한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게 가까우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 놓고 유럽에 보내면 너무 멀고 자꾸 돈도 들고. 돈도 네. 들고 또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탈출. 그런데 러시아는 어쨌든 맡겨놓으면 러시아가 잘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발표는 43명이라고 하는데 이분 보니까 입성도 깨끗하고 네. 생긴 것도 다들 준수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네. 거기 가려면 북한에서 출생 성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간부로 키우는 학생들이니까 간부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 거니까 적어도 몇 명을 빼놓고는 적어도 성중앙급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정부 부처 국장 이상급 간부들이 자녀라고 보면 됩니다. 아, 국장 이상은 돼야 네. 그 자녀는 돼야 가는 곳이다. 네. 네. 자, 극동연방대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만난 그런 모습과 함께요. 뭐 아이돌 스타들을 만난 듯한 그 표정도 보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김정은이 한 얘기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특별히 또 강조했는데 이 뜻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아버지 모습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할아버지도 모스크바 갔을 때 알제리 갔을 때 모리타니아 갔을 때 너네들 국가에서 귀한 돈을 내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건데 너네가 인재가 돼야 된다. 너네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너네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른바 강령적 교실이나 지침을 주는 거고. 아, 강령적 교실. 예, 강령적 교실을 주는 거고 이걸 받아서 또 우리는 또 저기 가면 또 결의대회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최우등생, 무조건 올 A를 받는 그런 학생이 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올해이나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되겠다 결의. 결의. 그래서 그 결의가 또 김정은이 들어가면 김정은한테 또 편지가 도착하고 이런 시스템이 북한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김정은은 이런 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무기, 함대 시찰이었는데 러시아제 최신 무기들을 직접 보고 어루만지고 감탄하는 것은 물론이고 꼼꼼하게 본인이 수첩에다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퍼붓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중에 한 모습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기 동체 조립 직장에서 시험 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수-57 전투기에도 오르시어 5세대 전투 비행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객기에 오르시어 성능을 알아보시고 수-35 전투기의 시험 비행 모습도 보아주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높은 선진 기술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 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항공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Вот эта ракета имеет 5 двигателей на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1500. 보조 А это 비행체까지 средний. 포함해서 8m네, 저게. Это вот диаметр, сказали, что 8 метров там написано. А это включая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блок?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метров в диаметре. 네, 맞습니다.
네, 북한 말투 흉내는 코미디에 꼭 나오는 게 저 고저인데 예. 그대로 하는군요. 예. 고저, 예. 뭐 부품까지 포함하면 직경 8m가 됩니까? 이 예. 말과 함께 그 뒤에 있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발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추력이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이런 거는 내가 이 추력도 안다는 걸 그 인민들,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겠. 뭐 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푸친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푸친이 당신 스페셜리스트네 이렇게 이야기를 푸틴이 그랬어요. 푸틴이, 전문가다. 전문가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본 추력을 이제 123톤인지 127톤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75톤짜리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화염이 이렇게 나가느냐? 아, 맞아. 그 예. 손으로 이렇게 표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표시하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 깨 좀 안 해. 근데 이걸 평양에 가지고 들어가서 각색을 하면 우리 수령님이 우리 지도자가 정말 미사일, 로켓, 인공위성 전문가구나. 모르는 게 없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들이 이번에 많이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자막 보고 좀 의아해하실 시청자들이 계셔서 밀덕이 뭐냐면 네.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덕후 네. 그런 말을 줄인 말이라 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본인이 네. 학생, 네. 뭐 정말 미사일이나 이 핵무기사일 무기에 정말 이 오다쿠 같은 존재라는 걸 보였다. 밀떡이라는 걸 내가 네. 얼마나 여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내가 관심이 큰지를 그냥 뭐 여기 말로 밀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자,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직접 만져보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서 김정은은 지난 1월 우리 북한도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어요. 저게 이제 미그 32대 달려있는 러시아 지금 공군의 주력기 하나인 미그 31에 달려있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렇게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이러는 건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자랑을 했을 겁니다. 네. 뭐 이게 마 10이고 15고 뭐 이거는 뭐 저기 탐지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다 뭐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만들었어. 뭐 당신네만 만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 이런 것들은 아마 자존심이 살짝 상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저런 거 정말 미사일 만져보고 비행기 만져보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정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은 이 러시아에 간 기간 동안 밤에는 줄곧 호텔이 아니라 전용 열차에서만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는 것도 이제 특별한 만찬 이외에는 열차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푸친 대통령이 숙소에 들어와서 식소를 제공할 테니까 숙소에서 자라. 그런데 나는 기차가 편하다. 근데 이걸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푸친 대통령이 KGB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파들을 노비촉이라는 적으로 많이 사살한 걸로 유명하고. 리발디. 예. 예. 그런데 아마 그 기본적으로 푸친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 뭘 잘못 다치고 뭘 잘못 먹었다가 뭐가 후회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 네. 것들이 신변에 대한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뭐 기차가 뭐 암만 좋아도 암만 침대 혼자 있는 침대 칸을 쓴다고 그래도 호텔 특급 호텔 침대만이 하겠습니까? 이거는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약간 표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보도 보신 분들에게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죠. 해외 언론도 이 남자 주목했습니다. 머리 짧게 깎은 젊고 키 큰 호리호리한 젊은 통역관 얘기인데 시종 일관 김정은 곁을 떠나지 않았고 열심히 메모도 했고 그런데 욕설을 통역하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는데 이제 김정은 말이 약간 좀 한자 섞인 말 같은 거를 좀 유식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다가 잘못됐는가 하면 끓어오르는 현실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약간 외설적인 의미가 좀 있었다. 끌어오르는 말이 예, 끌어오르는. 열정 그런 뜻으로 김정은은 말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또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분노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끌어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사실 김정은이 말하는 건 아주 끌어오르는 의지나 뭐 이게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단어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역 나중에 문책 받지 않을까요? 저게 이제 언론에서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언론을 이야기해서 하면 너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통역을 한 거야? 이런 것들로 문제가 설 수 있거든요. 뭐
그 하노이 갔던 통역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서서 그만뒀는데 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 경호원들 뭐 김정은이 먹고 남긴 음식부터 변기까지 다 수거해 간다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앉을 의자까지도 직접 확인을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러시아 가서는 의자를 알코올을 묻힌 하얀 손수건으로 그냥 빡빡빡빡 문대고 기계까지 갖다 대고 뭐가 특별한 게 없는가를 봤어요. 그건 중국 가서는 안 그랬는데 왜 러시아 가서는 그랬을까요? 이건 그만큼 신변에 대한 노이로제도 있지만 러시아가 뭔가 잘못했을 거 아닌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정은이 이제 돌아온 평양 시내 곳곳에 모자이크 벽화까지도 등장을 했다. 자, 원래 우상화를 했지만 이번 러시아 방문 성과를 더 홍보하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김정일, 김일성 거만 있었거든요. 모자이크 벽화라는 거는. 근데 지금 만경대 혁명학원에 김정은이 이제 넥타이 매고 저렇게 원아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저렇게 벽화로 했는데 저게 모자이크라는 게 믿어지지가 모자이크에 않아요. 이제 유리로 녹여가지고 색깔별로 해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엄청난 그 엄청난 공이 들어간 거고 저걸 보면 아 김정은 우상화가 김일성 우상화를 이제 뛰어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네. 뭔가 김정은이 더 자신감 있게 이 중국과의 저울질을 좀 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치면서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양다리 외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환 특별보좌역과 말씀 듣고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